안녕하십니까. 자, 빌드 유일한 한국어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여정과 협력을 위한 데브옵스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됐고요. 저는 최영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지금 저스틴님께서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스틴님. 네, 안녕하세요. 저스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빌드를 맞아 유일한 한국어 세션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큰 영광인데요. 저희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아젠다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저희가 사실 이번 빌드에서 총 10개의 주제가 하이라이트가 되었어요. 근데 뭐 저희 둘이 모든 주제를 커버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저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개발자를 주제로 하고요. 저스틴님은 퓨전 팀과 개발자를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행동강령, 코드 오브 컨덕트라고 해서요. 빌드에서 이제 특히 디지털 이벤트이기 때문에요.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어떤 우려사항이라든가 어떤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요. 여기 있으신 내용을 자세히 보시고서 꼭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키노트를 다들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스틴님 어떻게 키노트를 잘 보셨을까요? 네, 봤죠. 봤습니다. 이게 저는 생각보다 이 키노트가 그 개발자 관점에서 치중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 너머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네, 정말 제가 봤을 때도요. 사실은 빌드 하면은 이제 작년 빌드나 재작년 빌드 같은 경우는요. 새로운 소식이 나오기를 바빴는데 제 올해의 빌드의 느낌은 개발자를 정말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를 어떤 고민을 하는구나를 저는 더 많이 느꼈는데 저스틴님 어떠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금 이제 보이는 화면처럼 올해 빌드 행사를 관통하는 테마는 요 사진 한 장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What can we build? 즉 개발자가 뭘 만들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대답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What does the world need us to build? 즉 고객 관점에서 개발자가 뭘 만들어주길 원해? 그리고 그걸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라는 질문에 대한 그런 대답들을 해주는 세션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저도 그 부분은 많이 동의해요. 실제로 빌드를 보면은 처음에 사티아께서 키노트 시작하시면서 개발자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뭐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100% 이해하지 못했지만요. 그 정도로 하면서 뭔가 내용이 내러티브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 공유 감사드리고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요. 제가 먼저 일부러 카메라를 저도 켜고요. 일부러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개발자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저스틴님께서 데브옵스 넘어선 퓨전 개발자에 대한 부분을 이후에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제가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용어를 처음 들었던 건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아니고요. 그 전에 일을 했을 때 오픈소스 커뮤니티 CNCF라고 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재단에서 클라우드 이점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실행하는 방식이라고 넓게 정의한 것을 제가 들었었어요. 즉, 이 얘기는요. 클라우드 네이티브야말로 즉 개발자 여러분들께서 클라우드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돕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 대표적인 5가지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마이크로 서비스, 컨테이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저희가 애저 펑션이라고 하는데 서벌리스가 될 수 있겠고요. API, 데브옵스 이 5가지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 역시 그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계속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번에 키노트, 사티아 키노트를 제가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많이 이야기 들었던 이 CNC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이 단어를 사티아 키노트에서 빌드 키노트에서 탑 10개의 키워드 중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 저는 엄청난 감동을 느꼈어요. 이 부분이 주제와 감동을 마치 다른 것처럼 정말 잔잔한 무슨 감동이 오는 것처럼 하면서 밤에 잠을 잘 못 이룰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그러면은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이제 제가 지금 일하는 부분이 개발자에 대한 어떤 마케팅인데요. 그 부분이 빌드 2022에서 어떻게 강조되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아까 바라봤던 그림은요, 일종의 오각형에서 하나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번 빌드 2022에서 강조된 그림을 보면요. 정말 컨테이너, 서벌리스, 마이크로 서비스, API 이 하나가 어느 클라우드 네이티브 하나하나를 대표하는 것이 아닌 각자가 제 역할을 하면서 데브옵스가 융화시켜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보통 요즘에 특히 쿠버네티스가 정말 대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커뮤니티를 통해서 스터디 참여라든가 뭐 때로는 미드업에서 공유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이 쿠버네티스는요.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면요. 컨테이너와 마이크로 서비스, 즉 X로 우리가 봤을 때 일자밖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 나머지 서벌리스와 API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이번에 제가 빌드 2022 키노트를 보면서 정말 이 5가지 모두가 중요하고 이것이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실제 개발자분들께 어떻게 유용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저는 좀 자세히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까 해서 보통 언급이 되는데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뭐 엘라스티시 오브 디맨드라고 해서 뭐 휴일, 뭐 미국 기준으로는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이런 때는 트래픽이 몰리고 하는 부분은요. 원래 클라우드 컴퓨팅 때도 똑같이 언급하던 장표긴 해요. 하지만은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점, 이럴 때 정말 클라우드가 본연의 장점을 누리면서 어떻게 보다 더 잘 도와줄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이제 설명하면서 사티아께서 처음 발표한 주요 소식이 바로 애저 컨테이너 앱스입니다. 이 애저 컨테이너 앱스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아까 이야기 드렸던 X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닌 정말 개발자가 컨테이너를 서버리스로서 써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보다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와 서버리스가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컨테이너를 쿠버네티스 관점에서 인프라 관점이 아닌 서벌리스로 쓴다는 거죠. 저는 이제 국내 개발자 커뮤니티, 오픈스택 커뮤니티를 통해서 2015년에 처음으로 쿠버네티스라는 단어를 들어서 그때 배우기 시작했고요. 이후에 쿠버네티스 한국 사용자 그룹 커뮤니티에서 개최하는 여러 미덕 및 인사이트 있는 글을 통해서 계속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스터디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스터디를 참여하면서도 느꼈던 좀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사실 컨테이너는 정말 써서 장점을 누리기도 전에 설치하고 하는 그 시간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물론 쿠버네티스를 배울 때 뭐 파드라든가 디플로이먼트, 리플리카 뭐 수많은 그 개념들은요 정말 유용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개념들을 설치를 통해서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서벌리스 관점에서 즉 컨테이너화를 어떻게 하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어떻게 세워서 개발자분들이 어떤 식으로 구현할지 구현에 좀 더 집중하면서 인프라 부분은 자연스럽게 서벌리스를 통해서 맡길 수 있는 방향에서 또 스터디를 하고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요 충분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사실 사티아의 대표님 키노트뿐만 아니라요. 스콧 구슬리라고 저희는 클라우드와 AI 부문장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부문장께서 즉 부사장님이시죠. 본사 입장에서 이 부사장님께서 정말 제가 이야기했던 이 고민을 키노트 보면서 생각했던 이 한마디를 이렇게 서벌리스 컨테이너스 for microservice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딱 요약을 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키노트에서 언급하시는 이 사티아님이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부분이 정말 향후에 우리가 개발자분들이 우리가 함께 가야 될 어떤 방향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첫 번째 사례로 언급됐던 게 어도비 도큐멘트 클라우드라고 되어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요, 계속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선도하고 있으면서요, 생각보다 많이 저희가 전자서명을 활용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 어도비 전자서명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도 전자서명을 예전에 직인을 찍어야 됐던 부분을 전자서명으로 대체하는 일이 많은데요. 이 어도비 도큐멘트 클라우드가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어도비 내부에서 그러니까 어도비 사인이라든가 이 부분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에서 어떻게 리아키텍처링인가 리임플리멘테이션 어떤 식으로 하고 그랬을 때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라든가 아니면은 코스모스 DB라든가 서벌리스와 이 API라는 강점을 누리면서 데브옵스와 어떻게 결부를 지었는지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었어요.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과연 어도비 회사에서 이 어도비 사인이라는 그 도큐먼트 클라우드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설계하고 어떤 고민을 했을까? 저는 그 부분이 많이 떠올랐고요. 그 부분이 저희가 현실적으로 개발을 할 때 제일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요, 또 퍼블릭 프리뷰로 드래프트라는 거를 버전 2를 이번에 빌드해서 발표했는데요. 이 드래프트 2 같은 경우는 쿠버네티스로 가기 위해서 컨테이너화를 우선 해야 되는데 이 컨테이너화를 할 때 쿠버네티스 인프라에 대한 고민을 덜 해줄 수 있도록 자동화해서 어떤 식으로 컨테이너화를 시켜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나온 어떤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퍼블릭 프리뷰이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어떤 식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화를 해서 어떤 식으로 컨테이너화를 해서 앞으로 뭐 컨테이너, 애저 컨테이너 앱스라든가 아니면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라든가 어떤 식으로 갈지 고민하신다면요.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쿠버네티스 관련해서 사실 이런 컨테이너 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관점에서는요, 사실 엄청난 어나운스가 더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기 두 키노트에서 언급되지 않았지만요, DAPR, 달파라고 하는 어떤 이제 오픈 소스도 이번에 많이 강조가 됐고요. 제가 알기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 그 CNCF 재단에 이 달파가 최근에 공식적으로 이제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오피셜 프로젝트 들어간 거 알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봤던 뭐 몇 달 전에 봤던 부분은 공식적으로 들어갈 거라고 얘기하고 거의 최종 승인 단계 전까지 있었는데요. 아마 이번 시즌쯤에 승인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파뿐만 아니라요. 캐다라고 해서 이벤트 드리븐으로 이벤트가 있을 때 좀 자동화된 스케일링을 통해서 컨테이너가 갑자기 몰려서 그러니까 트래픽이 갑자기 몰렸을 때 트래픽에 맞게 컨테이너 오토 스케일링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 부분이 웹 앱이라든가 웹 API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라우팅을 어떤 식으로 잘 효율적으로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이 단순히 쿠버네티스에서 인프라만 보시는 것이 아닌 정말 개발자 관점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와 함께 진정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즉 클라우드의 본연의 장점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 비번 빌드 2022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제 제가 쿠버네티스를 또 스터디 이것저것 하면서 살펴봤던 오픈소스 모니터링 툴이 바로 이 그라파나인데요. 정말 쿠버네티스에서는 이 모니터링을 위해서 대표적인 툴이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 두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라파나가 이번에 엔터프라이즈 시나리오에 맞게 그라파나 뭐 업그레이드하고 뭐 잦은 보안 패치라든가 아니면은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와 연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수동으로 하는 부분에서 고민 없이 관리형 서비스도 이번에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스캇 구슬리 키노트에서 또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쿠버네티스를 모니터링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신다면요. 이런 소식도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제 저희 쿠버네티스를 보통 이야기할 때 세 명의 파운더가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는 사실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탄생한 건 아니고요. 다 아시다시피 구글에서 세 명의 파운더가 이 쿠버네티스라는 오픈소스를 BORG라는 내부 프로젝트에서 오픈소스 탄생한 거죠. 그 중에 한 분인 브란덴 먼스께서 2016년인가 2017년에 마이크로소프트 이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정말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컨테이너 개념, 쿠버네티스 이 모든 것들이 점차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함께 계속해서 발전을 했고요. 이 브란덴 먼스께서 역시 키노트가 같은 키노트, 스콧 구슬리에서 같은 키노트를 이어서요. 재미있는 데모를 보여주셨어요. 여기 지금 보시는 화면이 웹 브라우저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코딩을 하는 코드 스페이스입니다. 즉 지금 현재는 GitHub 코드 스페이스로 불리고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화면은 좀 작지만요. 제가 급하게 스크린샷을 하느라요. 여기 보시면요. AZAKES 드래프트라는 커맨드로 해서 커맨드를 이렇게 딱 실행을 해요. 커맨드를 실행하게 되면요. 알아서 애저 클라우드에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AKS부터 관련된 부분을 쫙 다 준비를 해주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맞는 이 앱을 어떤 식으로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라이브 데모로, 그러니까 뭐 이제 영상과 함께 데모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서 역시 클라우드 네이티브 여정이 이 브란덴 먼스와 같은 이런 엄청나신 분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 발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에 대해서 여러분 개발자분들도요. 최대한의 풀 어드밴티지, 많은 장점을 누리셨으면 하고요.
또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요. 사실 보통 클라우드 네이티브 하면요. 쿠버네티스, 서벌리스, API, 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그리고 데브옵스 그 정도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은 DB도 생각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하면은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RDB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NoSQL, Not Only SQL이라고 해서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만 생각을 하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때 코스모스 DB 같은 경우는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심지어는 몽고DB라든가 그런 것도 다 호환을 하는 어떤 총괄적인, 포괄적인 이제 NoSQL 데이터베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NoSQL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여러 시나리오가 있고, 작년 12월에는 저스틴님께서 또 코스모스 DB를 쓰면서 서벌리스 아키텍처로 뭐 산타5라는 쪽에서의 커뮤니티 쪽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막 왔다 갔다 하는 쪽에서 저스틴님께서 또 많이 또 도와주셔서 서벌리스 아키텍처로 또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 자세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디벨로퍼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서요. 검색해 보시면은 작년 12월쯤에 라이브 스트리밍 한 걸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DB도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또 멀티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생산성을 높이시면서요. 다른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타 클라우드와 함께 멀티 클라우드로서 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다가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쭉 강조했는데요. 이 강조한 부분은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어떤 트렌드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이번 빌드 2022에서 하이라이트 됐는지를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개발하는 입장에서는요. 프로그래밍 언어도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단넷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직접 만든 언어이기 때문에 이번에 MAUI, 마우이라고 해서 또 크로스 플랫폼 UI도 출시되고 계속 발전이 있는데요. 자바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자바를 정말 사랑해서 JDK도 직접 만들고 있고요. 오픈소스로 지금 유지 보수하고 있고요. 이번에 VMware와 원래 제휴를 통해서 애저 스프링 클라우드였는데요. 이제는 클라우드가 아닌 앱으로 가야 된다 해서 애저 스프링 앱스라는 이름으로 정식 출시를 했고요. 엔터프라이즈 시나리오에 맞게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바를 하시는 개발자분들도 재미있게 한번 클라우드 네이티브 여정에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런 모든 것들은요, 개발 툴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데브박스라고 하는 개발 툴을 이번에 패키지로 해서 또 선보이기도 했고요. 코파일럿이라고 AI가 어떻게 좋은 영향을 가져다 주는지 개발자분들께 그 부분도 이번 여름에 출시 예정이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요, 개발자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함께 어떤 또 좋은 플로우로 이렇게 세상에 나아가느냐, 저스틴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다시 언급이 되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는 데브옵스를 넘어선 퓨전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저스틴께서 이후에 자세히 공유 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빌드 2022 강추 세션 리스트에서요, 저 같은 경우는 키노트와 이번에 제가 스크린샷으로 보여드렸던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어떻게 확장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파스가 애저 플랫폼 애저 서비스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저는 이 세 개의 세션을 강추하고자 하고요. 이후부터는 저스틴님께 발표를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스틴님 혹시 지금 발표 가능하신가요? 네, 준비됐습니다. 자, 영락님 지금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 현업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는 개발자보다는 현업 담당자, 즉 도메인 전문가가 이제 도맡아서 하죠. 그래서 전문 개발자분들은 그 도메인 전문가들이 그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뒷단에서 수많은 시스템들을 이제 개발을 해주고 한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요. 요즘은 이제 예전과 살짝 이제 트렌드가 좀 바뀌어서 어떤 하나의 비즈니스 가치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퓨전 팀의 개념인데, 그 전문 개발자와 IT 전문가들이 이렇게 그 다양한 개발자 도구를 이용을 해서 근간을 다져 놓는다 하면은 시민 개발자는 이렇게 다양한 오피스 앱 그리고 모바일 앱과 파워 플랫폼 등을 통해서 전문 개발자가 다져 놓은 근간들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실제로 81% 정도의 팀에서 로우코드 플랫폼이 전체 협업의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로우코드 플랫폼은 크게 이제 두 축이 있어요. 하나는 팀즈, 또 하나는 이제 파워 플랫폼인데, 먼저 이제 팀즈 얘기를 좀 간단하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시작을 했죠. 다양한 빌드 세션을 통해서 앞으로 한 27일까지
팀즈가 어떻게 그 애플리케이션을 연동시킬지에 대한 그 두 가지 방향성을 제시를 해요. 이제 오늘 새벽에 했던 키노트에서 보면은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통해서 이미 전문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앱들을 직접 연동을 시킨다든가 하는 게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애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같은 그런 도구를 사용을 해서 전문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앱 안에다가 팀즈를 꽂아 넣는, 자, 그런 툴을 이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했던 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얘기죠. 이제 자, 팀즈의 SDK가 이번에 새로 이제 디벨로퍼 프리뷰로 나왔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요 팀즈 SDK를 사용을 하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게 그럼 무슨 의미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니 이 애플리케이션을 팀즈로 녹여낼 수 있는 건 좋은데, 그러면 어떻게 팀즈가 애플리케이션으로 들어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우리가 다양한 비즈니스 시나리오에서 오늘 이제 그 나달라 회장의 그 키노트 세션의 맨 마지막을 장식했던 내용이 이제 메타버스였어요. 그 메타버스라는 키워드 안에서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가장 뭐랄까요? 그 버추얼 공간, 가상 공간 안에서도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서 팀즈 미팅을 할 수 있다라든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는 가능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 개발자가 개발한 이런 이제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이런 팀즈 같은 도구에 연동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거 말고도 더 있죠. 그게 바로 파워 플랫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의 서비스들이 이런 사용하는 수많은 서비스들을 지향점은 결국은 엔드 유저, 즉 도메인 전문가들이고, 도메인 전문가들은 이거를 직접 만들어서 본인의 업무에 직접 활용을 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파워 플랫폼인데, 파워 플랫폼을 이미 이제 우리는 제공을 하고 있었죠. 그 안에서 파워 BI, 즉 다양한 비즈니스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시각화를 해서 파워 BI를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시나리오의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순식간에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파워 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메인 전문가들의 그 자신의 업무 프로세스를 쭉 자동화시킬 수 있는 파워 오토메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손쉽게 그 대화형 그 챗봇을 만들어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가 있죠. 그리고 요 모든 것들이 함께 가능하게 해주는 데이터 소스로서 데이터버스, 그리고 인텔리전트 AI로서 AI 빌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의도를 텍스트로, 그냥 자연어 텍스트로 입력을 하면은 그걸 분석을 해서 코드로 직접 만들어주는 파워 FX까지 파워 플랫폼이 제공해주는 기능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진 기능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까지 빠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웹 애플리케이션 쪽이죠. 어떻게 보면은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은 웹 기반일 경우가 많아요. 이제 파워 앱 같은 경우는 현재는 이제 그 모바일 앱 정도로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이 파워 플랫폼 안에 포함시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이 파워 페이지입니다. 사실은 파워 페이지는 기존에 있던 파워 앱 포탈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기능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 페이지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전문적인 웹 개발 지식이 없어도 금방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업무에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명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웹사이트를 전문 개발자가 없이도 멋지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 그 개념은 아니고요. 내 업무에 내가 빨리 만들어서 내가 직접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포르투갈에서 활동하는 국제 구호단체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이제 파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파워 페이지를 만드신 분은 전혀 웹 개발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이세요. 개발자도 아니고 그냥 구호 활동을 하시는 분이세요. 이제 그런데 이 파워 페이지를 통해서 데이터 소스를 긁어오고 데이터 소스를 어떤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시각화 도구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뿌려준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이 파워 페이지 안에서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이 페이지를 갖고 구호 활동에 활용을 했다라고 이제 그 동영상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정말로 이런 식으로 파워 페이지를 활용을 한다면은 자, 누구든 전문 지식이 없어도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왔던 게 파워 앱을 이제 만들 때 얘기해요. 파워 앱을 만들 때 가장 그 페인 포인트 중에 하나가 UI를 구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UI 버튼이라든가 이것도 어떻게 하면 배치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거를 좀 더 편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 고민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개발 경험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결과물을 이번에 공개했습니다. 바로 파워 앱 익스프레스 디자인이라는 기능인데요. 크게 두 가지의 향상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그마예요. 아마 UI 설계하시는 분들은 피그마가 거의 뭐 그 바이블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 굉장히 엄청난 툴인데,
이 전문적인 UI 디자이너가 피그마를 통해서 뭔가 UI 설계를 해놓고 나면 그 결과물을 곧바로 파워앱에 임포트 시켜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파워앱에 전문가가 붙어서 그 전문적인 화려한 UI라든가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피그마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그냥 만약 제가 이제 그냥 개발을 한다고 쳐봐요. 저는 UI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A4지에다가 그냥 쓱쓱쓱쓱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이렇게 임포트를 시키면은 어디가 텍스트고 어디가 폼 필드고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UI를 배치하면 되겠다라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데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파워 플랫폼 뒷단에 이미 AI가 이제 탑재가 돼 있어서 텍스트 인식을 하고 이미지 인식을 하고 그래서 이걸 분석으로 자연적으로 어떤 폼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완벽하진 않겠죠. 완벽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처음부터 스크래치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실 파워 오토메이트의 가장 큰 장점은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죠. 그리고 흔히 RPA를 얘기를 합니다. 로보틱스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인데 이미 여러분의 회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완성을 했어요. 그렇다면 사실 RPA는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시작을 했다거나 계획 중이신 분들이라면은 이 RPA는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레가시 애플리케이션을 계속 같이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RPA를 위해서는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을 가상머신에 설치를 하고 그 가상머신을 계속해서 관리를 해줬어야 됐어요. 근데 시민 개발자 입장에서는 가상머신을 설정을 하고 네트워크 설정하고 관리해주는 그 수많은 포인트들이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올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파워 오토메이트 RPA 봇이 설치된 가상머신을 설정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필요할 때 설치를 하고 필요가 없으면 끄고 하는 그런 일련의 작업들을 이제 자동화시켜 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관리 포인트, 그러니까 추가적인 관리 포인트가 줄어들어서 시민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까요? 그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가 있어요.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는 이제 대화형 챗봇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의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 그 지능형 챗봇도 물론 좋지만 뭔가 전문 개발자가 더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챗봇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들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는데 자, 이제 테크니컬 프리뷰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봇 프레임워크로 만들어진 지능형 챗봇을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에 되게 손쉽게 붙일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가 조금 더 강력한 기능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회사에서 퓨전 개발팀을 운영을 할 때 시민 개발자, 즉 도메인 전문가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그 편리함을 생산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파워 플랫폼 내지는 퓨전 개발자 관련돼서 이번에 꼭 이제 세션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저희가 이제 키노트를 바탕으로 몇 가지 간전평과 더불어서 꼭 눈여겨보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추려봤습니다. 사실은 다 보시면 좋겠는데 물론 다 보시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요 정도 한 4개 정도는 꼭 보셨으면 하는 거를 추가를 해놨습니다. 자,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와우, 저스트님, 정말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진짜 이번에 보면은 그 파워 플랫폼이 단순히 이제 파워 앱스라는 모바일 앱을 벗어나서 파워 페이지스로 나오고 이런 부분이 진짜 단순히 예전에 제가 봤던 개발자와 운영자가 협력하는 뭐 IT 벤더라면은 그렇게만 봤던 부분이 진짜 업무 생산성에서 전반적으로 엔드 투 엔드로 어떤 식으로 협업하는지를 봐야만 했던 그 부분이 강조된 것 같아서 정말 좋았는데요. 그 부분은 정말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Q&A 부분에 몇 가지가 올라왔는데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답을 적기는 했는데요. 이게 뭐 퍼블리싱 된 건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파워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파워 페이지와 파워 포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이제 질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혹시 저스님 코멘트 간단하게 가능하실까요? 파워 플랫폼과 파워 포털과 파워 페이지가 어떤 차이인지. 그 이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파워 앱스 포탈에서 조금 더 사용성을 높인 그러니까 좀 기능이 좀 더 추가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파워 앱의 하나의 부분이었다면은 지금은 별도의 서비스로 해서 나온 거죠. 다섯 번째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정말 이번에는 뭐 많은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으로 제가 채팅에 지금 남기진 못하겠지만요. 이번 빌드에서 블레이저에 대한 발표는 없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없을 리가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하지만은 저도 직원인 만큼요. 저희 직원에게도 공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새벽에 키노트를 부랴부랴 보면서 급하게 정리한 내용을 공유 드렸고요. 차후에 그 마우이 같은 경우는 빌드 전날에 발표가 돼서 저도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었고요. 뭐 블레이저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는 단넷을 사랑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거고 특히 여기 같이 계시는 저스틴님 같은 경우는요. 블레이저로 구현하는 웹페이지 구현의 전문가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블레이저도 계속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잘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발표도 분명히 있었을 건데 제가 아직 찾아서 보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스틴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워 플랫폼의 솔루션, 앱스, 오토메이트, 페이지스, 데이터버스.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있죠, 있습니다. 없다고 하면 오, 거짓말이고요. 분명히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더 뭐랄까요, 약간 데브옵스 내지는 ALM에 관련된 영역이라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조만간 그 이제 저희가 그 내부적으로 어떤 세션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를 해서 같이 뭐 저희가 진행하는 애저 한 발짝이라든가 그걸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파워 플랫폼의 ALM 기능을 활용을 해서 거기서 솔루션을 통해서 그 파워 앱이라든가 파워 오토메이트 같은 것들을 솔루션에 집어넣고 솔루션을 익스포트해서 GitHub 리포지토리에 집어넣고 그거를 통해서 다른 다른 환경 쪽에 배포를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쭉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베스트 프랙티스를 제가 한번 다른 시간을 다른 기회를 활용을 해서 한번 같이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센터 오브 엑셀런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일종의 파워 앱인데 그 파워 앱을 설치를 하고 나면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빌드하신 파워 앱이라든가 파워 오토메이트랑 이런 것들을 한눈에 대시보드에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또 별도의 좀 약간 트레이닝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건 또 마찬가지로 그것도 별도의 세션을 통해서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스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파워 플랫폼 쪽을 잘 알지는 못하는데 저희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디벨로퍼 코리아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검색하시면요.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 채널을 통해서 저스틴님께서 또 다른 이제 엄청난 마이크로소프트 MVP 분과 함께 또 이제 파워 플랫폼 강의도 이렇게 찍으셨었고요. 또한 지속적으로 이렇게 라이브 스트리밍 하면서 계속 파워 플랫폼에 대한 내용도 공유 주시기 때문에 파워 플랫폼에 관심 많으신 분이 혹시 이 세션을 보신다면요.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그 파워 플랫폼에 관심이 있으시지 않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 디벨로퍼 코리아에서는요. 뭐 게임, 스타트업, 그리고 애저를 쓰는 다양한 부분, 뭐 애저 자격증, 수많은 부분에서 개발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저희가 고민하면서요. 예,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저스틴님과 제가 같이 이제 수많은 발표자를 찾아다녔고요. 앞으로도 뭐 그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상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 빌드 2022의 주요 하이라이트를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이제 데브옵스를 이제 넘어선 퓨전 앱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퓨전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설명 잘 주신 것 같아요. 자, 강추하는 세션 꼭 보시고요. 빌드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일도 계속되고요. 그래서 48시간 동안 미국에서 정말 오늘 0시부터 한국 시각으로 오늘 0시부터 시작해서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요. 꼭 재밌게 보시고요. 이제 또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요. 또 MVP 마이크로소프트 모스트 밸류어블 프로페셔널에서요. 그 커뮤니티 기술 리더분들과 함께 또 지금 빌드에 대한 또 행사를 또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를 계속 이렇게 계시는 그 국내 개발자분들 그리고 개발자 커뮤니티 분들과 계속 더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저스틴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27일, 한국 시각으로 27일까지 빌드 세션이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 안에서, 그러니까 저 이제 동료들이 같이 해서 퓨전 개발자 관점에서 바라본 10대 뉴스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리하는 세션을 한번 곧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곧 마찬가지로 공지를 저희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드릴 테니까 꼭 한번 참가해 보시고, 이런 내용들이 퓨전 개발자 관점에서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꼭 한번 참여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스틴 마지막 코멘트까지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30분이 조금 넘었지만요. 저희 빌드 2022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바라보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데브옵스, 사실 데브옵스 넘어선 퓨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